밤중에 갑자기 초록이가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약! 넣지 마, 약! 넣지 마!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나가보니 초록이가 새장 안에서 날갯짓을 격하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며느리가 두고 간 반찬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길한 마음이 들어 반찬통을 둘러보다 미역국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미역 사이에서 낯익은 약병이 튀어나왔거든요. 약 라벨을 자세히 보니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이정희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초록이의 날갯짓은 점점 더 격해졌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욱 극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올해 68세로 43년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한 전직 교장이에요. 시골의 작은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 전 아내 이정희를 먼저 떠나보낸 후로는 더욱 조용해졌죠. 그래도 혼자는 아닙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키우던 앵무새 초록이가 있거든요. 초록이는 벌써 15년째 저희 가족이에요. 매일 아침 6시면 초록이가 저를 깨웁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말하죠. 이건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르쳐준 말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마치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루 일과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초록이에게 모이를 줍니다. 텃밭에서 상추부터 배추, 무, 토마토까지 여러 종의 채소를 기르고 있어요. 그리고 서재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일기를 써요. 점심은 주로 텃밭에서 딴 채소로 간단하게 해먹습니다. 초록이와 대화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오늘 날씨 좋네요 라고 말하면 네, 좋아요. 라고 대답해 줍니다. 물론 앵무새라서 의미를 모르고 따라하는 거지만 그래도 답답한 혼잣말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초록이 몸 길이가 30cm 정도 되는 중형 앵무새라서 목소리도 크고 또렷합니다. 저녁이 되면 초록이와 함께 뉴스를 봅니다. 초록이는 뉴스 음악이 나오면 고개를 까딱까딱 흔들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아내가 옆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곤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꼭 초록이에게 잘 자요라고 인사해요. 그러면 초록이도 좋은 꿈 꾸세요. 라고 말하죠. 이것도 아내가 가르쳐준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요. 이런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초록이가 있어서 견딜만 했어요. 그때만 해도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쯤이면 아들 민수가 아내 수연과 함께 집에 옵니다. 민수는 제 외아들이에요. 지금 35세로 시내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됐고 수연은 올해 32세로 서울에서 자란 도시 여자예요. 민수는 참 다정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잘 따랐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제 안부부터 묻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뭐 아픈 데는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자세히 물어봐요. 그런데 며느리 수연은 좀 다릅니다. 인사는 예에 바르게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요. 제게 말을 걸 때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억지로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하고 인사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의 말이 없어요. 민수와만 대화하고 저는 슬쩍 배제하는 느낌입니다. 처음엔 시골 환경이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벌써 5년째 이런 식이니 좀 서운하죠. 그래도 고맙게도 매번 반찬을 많이 싸와요.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드실 거 없으실 텐데 하면서 이것저것 가져오죠.
김치, 나물, 볶음 요리, 국물 요리까지 다양합니다. 보온 가방에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가져와요. 하지만 이상한 게 있어요. 수연은 제가 그 반찬을 먹는지 꼭 확인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가져다 드린 콩자반 맛있으셨어요? 미역국은 다 드셨죠? 갈비찜은 어떠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다. 저는 솔직히 그 반찬들을 잘 안 먹어요. 입맛에 안 맞거든요. 너무 짜고 자극적입니다. 40년간 아내 손맛에 길들여진 제게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텃밭에서 딴 채소로 간단하게 해먹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있어 하고 거짓말할 수는 없어서 고맙다만 나는 채소 위주로 먹고 있어 라고 말하면 수연 얼굴이 살짝 굳어져요. 그러면 민수가 중간에서 아버지가 워낙 담백한 걸 좋아하셔서 라고 말을 돌리죠. 그런데 수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올 때도 또 반찬을 가져오고 또 제가 먹었는지 확인해요. 뭔가 집요한 면이 있어요.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수는 아들 노릇을 참 잘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초록이는 건강하죠? 텃밭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죠. 초록이도 민수를 좋아해서 민수야, 안녕? 일하고 인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연이 있을 때는 초록이도 좀 조용해져요. 평소보다 말을 적게 하고 새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있어요. 처음엔 낯을 가려서 그런가 했는데 5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래요. 때로는 수연이 초록이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경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버님, 새가 너무 시끄럽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며느리 수연이 다녀간 날이면 초록이가 유난히 산만해집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있는데 수연이 다녀간 날에는 새장 안에서 계속 움직여요. 날갯짓을 하거나 모이통을 부리로 툭툭 건드리거나 그래요. 처음엔 낯선 사람이 와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초록이가 워낙 예민한 편이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손님이 오면 조금 흥분하곤 했어요. 하지만 다른 이웃들이 와도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록이가 먹지 마, 먹지 마. 라는 말을 반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15년 동안 키워왔는데 완전히 새로운 말이었어요. 초록아, 뭘 먹지 말라는 거야? 하고 물어봐도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요. 먹지 마, 먹지 마. 그 목소리가 왠지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평소 초록이 목소리보다 훨씬 격정적이었어요. 며칠 더 지켜보니까 확실한 패턴이 있어요. 수연이 다녀간 날에만 이런 말을 해요. 다른 날에는 좋은 아침이에요. 날씨 좋네요. 공부해요. 같은 익숙한 15개 정도의 말들만 하거든요. 그런데 수연이 다녀간 날만큼은 예외 없이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다면 금세 해답을 찾았을 텐데 혼자서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생전에 초록이에게 가르쳐준 말인가 싶어서 기억을 되짚어봤지만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주쯤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수연이 가져다 준 갈비찜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었는데 갑자기 초록이가 날갯짓을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안 돼, 안 돼. 새장 안에서 몸을 돌리면서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초록이가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마치 제가 뭔가 위험한 일을 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초록아, 왜 그래? 하고 물어봐도 계속 안 돼, 안 돼. 만 반복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간절해 보여서 결국 반찬을 먹지 않았어요. 대신 텃밭에서 딴 상추와 무로 간단히 식사했습니다. 그날 밤 초록이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마치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라면 저녁 시간에 10에서 15개 정도 말을 하는데 그날은 5개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저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초록이는 평소와 다른 말을 했어요. 조심해, 조심해. 이것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말투가 왠지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초록이의 행동이 단순한 앵무새의 흉내내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저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토요일 오후, 평소와 같이 민수와 수연이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수연이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쓰시던 약통 같은 건 정리하셨죠? 갑자기 하는 말이라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차를 마시던 중이었는데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약통 하고 되물었더니 수연이 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됐잖아요. 유통기한 지난 약들 같은 건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어요. 목소리에 왠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 약은 진작 다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1년쯤 지났을 때 민수와 함께 정리했거든요. 혈압약, 소화제, 종합 비타민까지 총 15개 정도 있었는데 다 폐기했어요. 그래서 벌써 정리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혹시 놓치신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서랍이나 화장대 같은데 보관하신 약들 말이에요 라고 또 물어보더군요. 평소보다 더 자세히 캐묻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3년 전 아내 약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정리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라고 말했는데도 수연은 뭔가 개운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경직된 것 같았어요. 민수가 여보, 아버지가 다 정리하셨다고 하시잖아 라고 말하니까 그제야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영 찜찜했습니다. 뭔가 아쉬워하는 듯한 기색이었죠. 그날 오후 있는 동안에도 수연은 집 안을 유심히 둘러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내가 쓰던 화장대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서재 책장이나 부엌 찬장도 슬쩍슬쩍 훑어보더군요. 뭘 찾니? 하고 물어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후에도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화장실 갔다 온다면서 2층도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가 시집 정리를 도와주려는 마음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점심을 먹을 때였어요. 수연이 아버님은 요즘 어떤 약 드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특별히 먹는 약은 없어. 가끔 소화제 정도만이라고 답했더니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라고 또 물어보더군요.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건 괜찮으세요? 하면서 연달아 물었어요. 작년 11월에 받았는데 별 이상 없었어 라고 했는데도 나이 드시면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는 게 좋아요 라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내 건강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때 초록이가 갑자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소리쳤어요.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이라 모두 놀랐죠. 새장에서 계속 그 말만 반복했어요. 수연이 저 새가 왜 갑자기 그러죠? 라고 물어봤는데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이상한 말을 많이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초록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초록이가 또 먹지 마, 먹지 마. 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도 했어요.
숨겨둬, 숨겨둬. 이건 정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뭘 숨기라는 거야? 라고 물어봤지만 초록이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그 밤 저는 새벽까지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반찬에 집착하는 며느리. 그 다음 주부터 수연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 3-4통이던 반찬을 7통이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가 꼭 먹어야 한다며 10분 넘게 집요하게 권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3시간이나 걸렸거든요. 꼭 드셔보세요. 하면서 반찬통을 제 앞에 밀어놓더군요. 평소보다 2배 이상 적극적이었어요. 저는 고맙지만 난 채소 위주로 먹고 있는데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수연이 한 번만 맛이라도 보세요. 아버님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칼슘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많아요 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아버지, 수연이가 정말 정성껏 만들었어요. 5시간 넘게 부엌에 있었거든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내키지 않았어요. 나중에 천천히 먹을게 라고 말했더니 수연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초록이가 새장에서 날갯짓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약 넣었어. 약 넣었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말이었어요. 순간 그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수연, 그리고 저 모두 초록이를 쳐다봤습니다. 초록이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아버지, 초록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는데 저도 당황스러워서 글쎄, 요즘 이상한 말을 많이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약이라니, 웃긴 소리네요. 설마 반찬에 약을 넣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손도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초록이는 계속 약 넣었어, 약 넣었어를 반복했어요. 그러자 수연이 갑자기 일어나서 민수 씨, 우리 이제 가요. 아버님도 피곤하실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민수가 아직 4시밖에 안 됐는데 라고 했지만 수연은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인사하고는 5분 만에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난 후 반찬통 7개를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고 수연이 유독 먹으라고 권했던 것들입니다. 갈비찜, 생선조림, 미역국, 나물 3가지, 김치까지 다양했어요. 초록이가 먹지 마, 먹지 마. 또 말했어요. 이번엔 그 말이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20번 정도 계속 반복했어요. 저는 결국 그 반찬들을 하나도 먹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는 텃밭에서 상추와 무, 당근을 따서 간단히 저녁을 해먹었습니다. 초록이는 제가 그 반찬들을 먹지 않자 훨씬 조용해졌어요. 마치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거든요. 밤 10시가 되어서도 초록이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위험했어, 위험했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이런 말들을 번갈아가며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정말로 뭔가 위험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연의 표정을 계속 떠올렸어요. 초록이가 약 넣었어 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서둘러 집을 나갔을까요? 평소 같으면 7시까지는 있다가 가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수연이 가져온 반찬들이 평소보다 2배나 많았던 것도 이상했어요. 게다가 그렇게 집요하게 먹으라고 권한 것도 처음이었고요.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초록이가 약 넣었어 라고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어요. 그때 수연이 유독 아내 약 관리를 자처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님 약은 제가 챙길게요 하면서 간병을 도와줬거든요. 그때는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돌봐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오전 8시, 오후 2시, 저녁 8시마다 약을 챙겨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어요. 수연은 평소에 저희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아내가 아플 때만큼은 너무 적극적이었거든요. 매일 2~3시간씩 병원에 와서 돌봐줬어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 약은 꼭 먹어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건 식후 30분에 드셔야 해요. 계속 약을 챙겨주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세심하게 챙겨주니까 안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일째쯤부터 아내가 제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여보, 수연이가 주는 약이 뭔가 달라요. 저는 무슨 소리야. 다 똑같은 약인데 라고 했지만 아내는 계속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맛이 달라요. 그리고 먹고 나면 너무 어지러워요. 구역질도 나고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병원 약이 워낙 쓰고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의사도 항암 치료 부작용일 수 있다고 했고요. 하지만 아내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의사는 병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악화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입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수연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어머님을 더 잘 못 돌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라고 하면서 울었어요. 저는 오히려 수연을 위로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 정말 고마워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수연이 그렇게 약 관리에 집착했을까요? 간호사들도 있는데 굳이 며느리가 직접 약을 챙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내는 약 맛이 다르다고 했을까요? 초록이에 약 넣었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뭔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걸까요? 하지만 앵무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들은 말만 따라할 뿐이죠. 아내가 입원하기 전 2주 동안 집에서 요양했던 기간도 있었어요. 그때도 수연이 하루 2번씩 와서 약을 챙겨줬습니다. 초록이도 그때 그 모든 걸 지켜봤을 텐데요. 거실에 3장이 있었으니까요. 혹시 초록이가 그때 들었던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앵무새는 자주 듣는 말을 평균 6개월에서 2년 정도 기억하거든요. 그렇다면 약 넣었어도, 약 넣지 마도 실제로 누군가가 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3년 동안 제가 놓치고 있었던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고요. 새벽 1시경에 초록이가 또 중얼거렸어요. 아파했어. 많이 아파했어.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에 얼마나 아파했을지 생각하니까요. 며칠 후 저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초록이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약 넣지 마. 약 넣지 마. 평소보다 훨씬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초록이는 3장 안에서 날갯짓을 치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약, 넣지 마, 약, 넣지 마. 목소리가 평소보다 2배 정도 크고 절박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초록이가 하는 말이 단순히 외운 게 아니라 실제로 들었던 말인 걸까요? 앵무새는 자주 듣는 말을 따라하거든요. 특히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 들은 말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해요. 만약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들었던 말일까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들었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약 넣지 마라고 말한 걸까요? 아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말일 가능성이 95%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불길한 마음에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수연이 가져다 준 반찬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냉장고에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초록이가 그 순간 더욱 격렬하게 날갯짓을 쳤습니다. 위험해! 위험해! 이것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세 장 철망을 부리로 툭툭 치면서 반복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통 하나를 들어봤습니다. 갈비찜이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갈비찜 같았지만 초록이는 계속 위험해, 위험해를 반복했습니다. 세 장에서 뒤로 물러서기까지 했어요. 다른 반찬통들도 하나씩 들어봤어요. 생선조림, 미역국,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나물, 김치까지 모두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냄새도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그때 초록이가 새로운 말을 했어요. 뚜껑 열어봐! 뚜껑 열어봐!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제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키워온 초록이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뚜껑을 열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초록이가 그렇게 간절하게 경고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산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뭔가 이상한 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를 의심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초록이는 계속 빨리빨리라고 재촉했어요. 그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첫 번째 반찬통에 손을 뻗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록이의 경고를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저는 드디어 첫 번째 반찬통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반찬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올라왔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갈비찜이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두세 번 살짝 뒤져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두 번째는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이것도 평범했어요. 세 번째 콩나물, 네 번째 도라지나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역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초록이도 조금씩 조용해지는 것 같았고요. 다섯 번째는 생선조림이었어요. 이것도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김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마지막 반찬통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미역국이 들어있었는데 국물을 젓가락으로 저었을 때 이상한 게 보였어요. 뭔가 딱딱하고 둥근 게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건져 올렸어요.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약병에 하얀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아주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라벨을 자세히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정희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거든요. 제 아내 이름이었어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제 손이 5분간 덜덜 떨렸어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의 약병이 왜 며느리가 가져온 반찬 안에 들어있는 걸까요? 그것도 국물 바닥에 숨겨진 채로 말이에요. 약병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안에는 흰색 가루가 3분의 1 정도 남아 있었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쓴맛이 날 것 같은 강한 약 냄새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였어요. 그때 초록이가 또 소리쳤어요. 그거야! 그거야! 찾았어! 찾았어!
마치 제가 찾아야 할 것을 찾았다는 듯이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새장 안에서 30초간 팔딱팔딱 뛰어다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 안에 약이 들어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우연히 들어간 건 아닐까요? 아니면 수연이 실수로 넣은 걸까요? 하지만 국물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다는 건 일부러 숨긴 것 같진 않았어요. 그것도 제가 먹을 음식에 말이에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초록이는 계속 날갯짓을 치며 맞아! 맞아! 증거야! 증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알려주려고 했던 비밀을 제가 드디어 발견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초록이가 계속 약 넣지 마라고 한 것이 실제로 들었던 말이었을까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와 나눴던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내는 누구에게 약 넣지 마라고 말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해야 했을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저는 약병을 계속 바라봤어요. 이 작은 약병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아내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3년 동안 저는 아내가 단순히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약병을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약병을 책상 위에 놓고 새벽 5시까지 계속 바라봤어요. 초록이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지만 30분마다 한 번씩 이제 알았지? 이제 알았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5시쯤 되자 초록이가 갑자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만해! 그만해! 제발 그만해! 목청을 다해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들어본 초록이 목소리 중 가장 절규에 가까웠어요.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어요. 이 말들은 모두 아내가 실제로 했던 말이라는 걸 말이에요. 초록이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들었던 말들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지금 저에게 알려주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야, 넣지 마도 아내가 누군가에게 한 말이었고 그만해, 그만해 도 아내의 절규였던 거죠. 그렇다면 아내는 누구와 그런 대화를 나눴을까요? 누가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집에서 요양하던 마지막 2주 동안에는 누군가와 그런 대화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초록이가 모든 걸 지켜봤을 테니까요. 아내가 죽기 전 마지막 집에서 요양을 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수연이 하루에 2번씩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와서 간병을 도와줬습니다.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더 자세히 기억해 보려 했어요. 그때 수연이 아내에게 어떤 말을 했었는지,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초록이는 어떤 상황을 목격했는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아내가 수연을 썩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애는 뭔가 이상해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웃을 때도 눈이 안 웃어라고도 했고요. 저는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일반적인 갈등인 줄 알았는데 저 애가 약 주면 자꾸 어지러워져라고 아내가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병원 약이 원래 그래. 부작용이 있는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수연이 주는 약을 먹고 나서 아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거든요. 의사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보통은 이 정도로 급속히 악화되지 않는데라고 말이에요. 초록이가 다시 소리쳤어요. 도와달라고 했어! 여보, 도와달라고 했어! 이것도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아내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 같았어요. 아내가 저를 여보라고 부르던 바로 그 목조였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아내가 마지막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놓쳤던 건 아닐까요? 3년 동안 저는 무엇을 했던 걸까요? 초록이가 계속 말했어요. 믿지 마, 수연이 믿지 마. 조심해, 수연이 조심해. 숨어, 수연이가 와. 이런 구체적인 말들을 계속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아내가 실제로 했던 말이라면 아내는 수연을 정말 두려워했던 거예요. 누군가를 믿지 말라고 하고 조심하라고 하고 숨으라고까지 했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수연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초록이의 경고들까지요. 3년 동안 제가 놓치고 있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초록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마치 더 일찍 알려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산 초록이가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주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약병을 손에 쥐고 초록이를 바라봤어요. 초록이는 조용히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초록아,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구나. 3년 동안 고생했어. 하고 말하니 초록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약병을 경찰서에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민수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한지도 의문이에요. 3년이나 지난 일이고 이 약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왔나 봅니다. 이른 시간에 누가 올까요? 평소 같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데 말이에요. 문을 열어보니 수연이 혼자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하고 인사했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긴장한 것 같았어요. 손에는 또 반찬통 4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른 시간에 웬일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가져다 드린 반찬 잘 드셨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왜 굳이 아침에 와서 반찬을 먹었는지 확인하려는 걸까요? 보통은 전화로 물어볼 일인데요. 게다가 평소 같으면 토요일에만 오는데 수요일에 혼자 온 것도 이상했어요. 아직 안 먹었어. 하고 대답하니까 수연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리는 것도 보였어요. 왜요? 몸에 좋은 걸로만 만들었는데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약병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 라고 둘러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수연이, 그럼 지금이라도 드셔보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정말 맛있게 만들었거든요 라고 말했을 때 초록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도망가. 빨리 도망가. 위험해. 수연이 초록이를 날카롭게 쏘아보더니 아버님, 저 새가 너무 시끄럽네요.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수연이 뭔가 중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초록이는 지금까지 저에게 경고하려고 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산 가족의 경고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수연아, 나는 이제 그 반찬들 안 먹을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아버님이 그러시다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나 섬뜩했습니다. 마치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눈동자에 차가운 빛이 번쩍였거든요. 수연이 돌아간 후 저는 약병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제 99% 확실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수연이 저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 이 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수연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아내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직 알 수 없어요. 상속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이 10가지는 넘을 것 같았어요. 먼저 이 약이 무엇인지 분석을 받아야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해야 하고, 민수에게도 이야기해야 하고요. 초록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이야. 엄마, 복수해줘. 엄마, 복수해줘.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더 큰 어둠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이제야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선 것 같았거든요. 3년 만에 저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함께 산 초록이가 저의 든든한 증인이 되어줄 거라는 확신도 들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아직 절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밝혀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연의 정확한 범행 동기, 사용한 독성 물질의 종류,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까지 말이에요. 저는 약병을 가슴 주머니에 소중히 넣고 초록이에게 말했습니다. 초록아,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해보자. 엄마를 위해서. 초록이가 마지막으로 대답했어요. 네. 아빠, 엄마 진실 꼭 밝혀내요. 그렇게 우리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